이것은 저희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던 영상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분들은 엔트로피 폴 라이프 채널이 저희 콘텐츠 하나를 다룬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르코 라구사 교수님을 그의 저서 부자연스러운 인간에 관해 인터뷰한 작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상에서 자쿠모 모로는 본인 말에 따르면 라구사 교수님이 책에서 다룬 몇몇 주제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모로는 자신이 과학적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곡하게 토론이라 부르지만 실은 다른 이름이 더 맞는 그 상황을 더 부추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이 동의하지 않는 비난의 도구로 이용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몇 달간 수많은 모욕을 받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콘텐츠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1년의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일어난 일의 명백한 결과로 인해 당분간 취소해야 했습니다. 자코모 모로가 이 문제에 대해 또 다른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불쾌한 사건 전체에 대해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고 명확히 하기 위해 답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답변이 과학적 비판보다는 디싱 작업에 더 가까워 보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로의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된 절차는 라구사 교수나 과학, 진화 이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지막 영상을 본 뒤 모로가 우리 조치와 그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반가워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모로는 또 라구사 교수를 언급하는 영상을 만들어 그 조치가 라구사가 한 일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강연 일부를 보여주며 같은 사람을 외계인과 공모했다고 비난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구사는 관객 중 한 여성의 질문에 미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긴 독백을 보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황한 말들이 일어난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라구사에게 다시 관심이 쏠리게 하려는 도구로 이용당한 것입니까? 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며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부터 얘기해봅시다. 즉, 엔트로피 폴 라이프가 첫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입니다. 이제 이전 일들을 감안해서 두 번째로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마우레토,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집중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라구사 교수님의 생각, 의견, 가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식과 형태로 답변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모두 증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의 잘못, 저의 큰 잘못입니다. 라고 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청각 작품을 제작할 때든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이후에 트리트먼트나 시나리오로 발전시킵니다. 이 초기 요소들에는 작품이 다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친 후에는 매체를 선정합니다. 즉, 작품이 방영될 매체와 타겟으로 삼을 시청자층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작 비용, 제작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 않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목표는 일반 대중, 즉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먼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전 제작 후 소규모 촬영팀이 현장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세프 준비가 끝난 후 저희는 교수님께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셨고 약 2시간 반 동안 촬영팀이 인터뷰를 녹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0분짜리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제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특정 전문 지식이 없는 대중에게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사람들이 오디오 비주얼의 다양한 형식을 혼동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분명히 저희 채널은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지식의 경계에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편집 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내고 저희 콘텐츠가 즐겁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의견을 더하고 특히 관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는 보통 영상 제작에 참고한 자료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자료들은 과학 논문, 책, 인터뷰 또는 다른 다큐멘터리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 자료로 로모 인나트랄레 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명확해졌기를 바라며 이제 모로가 만든 리액션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로의 리액션을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수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저희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법적 사건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특별한 영상인데 왜냐하면 이 영상의 주요 참가자가 대학 교수, 즉 부교수이기 때문입니다. 모로 교수의 영상은 흥미롭게 시작해요. 모로 교수는 위험한 범죄자 라구사의 전문성을 심도 있게 조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라구사가 카타니아 대학에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라구사가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그래서 정식 교수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정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그것들은 소위 RNA, 특히 마이크로 RNA, 원형 RNA, 그리고 유전자 발현대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모로는 교수님이 지난 1년 동안 발표한 과학 논문들을 보여주지만 인간 진화나 유전적 분석과 관련된 논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막 세워지려는 주장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인간 진화와 어느 정도 관련된 논문도 없고 인간 진화와 관련된 유전적 분석 논문도 없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모로 교수는 정확함을 좋아합니다. 교수님은 여러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진화에 관한 것으로,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자 서열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 변화는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그리고 이주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삶에 얽힌 반전은 끝나지 않았고 교수님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교수님이 마우로 비글리노라는 위험한 인물과 은밀히 대화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마우로 비글리노는 자신의 역사 이론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교수로 여겨지고 있으며 수업 중에는 외계인 전도 활동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교수님은 우리 영상을 방송에 내보낼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우리 모두 함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모로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의 발언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영상에 나오는 가설을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준비성까지 깎아내리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된 기술은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가 크며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말의 흐름을 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쓰이는 기술로 특별할 것이 없으며 정치 토론에서 두 경쟁자가 서로의 말을 끊으면서 상대방이 논리를 펼치지 못하게 하거나 생각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종종 토론의 새로운 요소나 때로는 별 의미 없는 설명을 끼워 넣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라면 모로가 사용한 기술은 비슷하지만 내용과 목적에서 다릅니다. 토론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로가 만든 영상의 경우에는 목적이 다릅니다. 실제로 목적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로는 실제 토론 상대가 아닌 녹화 영상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목적은 자신을 권위 있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레이션을 멈추고 본인 표현대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트집 잡는 식의 세세한 지적입니다. 네, 사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정말 꼼꼼한 사람만 신경 쓸 만한 부분이죠. 트집을 잡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사소한 이유로 쉽게 고집을 부리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미니니의 설명을 생각해보면 모로는 그 정의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야기 전개에는 쓸모없지만 듣는 이에게는 전문성과 사실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달하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영상에 등장하는 대화자는 그의 말이 더 단순하고 더 대중적이며 덜 학구적으로 보여서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사용하는 언어와 영상의 편집 자체가 완전히 다른 소통 방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권합니다. 제 27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중단이 또 다른 이유로 발생합니다. 모로가 이전에 만든 영상들이 홍보되고 그 영상들에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에서 모든 것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시청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난 200만 년간의 인류 진화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모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중단에는 두 가지의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권위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대화 상대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무려 30분 분량의 추가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저와 제 앞에 있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지식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목적은 분명히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로가 우리 영상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유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로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 영상이 5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수천 건의 반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큰 대중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른바 리액션 영상을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전 영상을 본 시청자는 썸네일을 알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 채널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로가 왜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기법은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큰 영향력과 높은 참여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이나 디싱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표현처럼 이런 것들은 항상 대중에게 큰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라는 점은 바로 모로 자신이 본의 아니게 확인해 줍니다. 그는 다소 어색하게 변명하면서 교수님이 책을 썼다는 건 알지만 그 책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비자연적인 인간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비자연적인 인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찾아봤는데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변명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왜 아마존에 꼭 있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모로가 인터넷에서 논문이나 과학 기사를 찾을 수 있다면 갑자기 인터넷 검색 능력이 사라져서 그 책이 어디서 판매되는지 못 찾는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책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샀습니다. 사실 모로는 팔로워들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도 아마존에서 멈출 것입니다. 그들 중 극히 일부만이 출판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굳이 사실이 아닌 말이라고 부르자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입니다. 모로는 자신의 가설을 자세히 다룬 책을 쓴 한 저자의 가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듯이 그 책을 사용하지 않고 그 책에서 반박하고자 하는 모든 가설과 과학적 근거를 찾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단 한 번의 인터뷰만을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번만 사용하는 걸까요? 인터넷에 인터뷰가 많은데 왜 우리 인터뷰에만 집착하나요? 만약 그가 한 개 이상의 인터뷰를 사용했다면 리액션 비디오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점들도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라구사의 견해를 요약한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위해 비판하던 요약이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몇 마디로 단순화해야 했죠. 물론 그런 요약이 충분하진 않지만 논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약을 이미 준비된 상태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직접 그 요약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는 무능력함을 내세우는 전략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또 다른 큰 모순이 있습니다. 모로는 분명히 우리 작업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 명확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교수의 준비 정도를 판단하는데 우리 작업을 쓰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상 편집이 일종의 제작성일 수 있고 그것이 발언의 의미 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모로가 우리를 신뢰하는 걸까요? 과학적인 리액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비판하려는 작업을 읽어보지도 않고 리액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신뢰하지도 않고 심지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요약 작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토록 강조된 과학적 엄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대중이 구체적인 반박보다는 자극적인 공방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족보행과 직립자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모로는 이 주제로 수십 분 동안 우리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모로는 이족보행과 직립자세의 차이를 모른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여러 번 모든 이족 동물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모든 개념이 인간의 완전한 이족보행으로 단순화되었고 동물의 이족보행과 대조되었다는 점을 모로는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완전한 이족 보행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만약 그의 참고 자료가 책이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분명히 논거들이 더 폭넓고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논문에 대한 인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에서 반박할 점을 찾았다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여러 페이지의 논의와 참고 문헌을 반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실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La perdita sbagliata, eso. 우리는 단순히 털이 조금 등성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털이 조금 남아있죠. 하지만 괜찮아요. 알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안 되는 비판으로 손실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죠. 털이 얇아지고 작아졌으니까 털이 얇아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모로가 털의 소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영상 내내 같은 단순화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의 이전 수정이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엔 무해해 보여도요. 하지만 그 수정은 시청자에게 권위 있어 보인다는 인상을 주려는 목적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털이 좀 빠졌어요. 털이 빠지고 털이 얇아진 건 나중에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털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교수님은 이런 일이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성선택이 그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교수님이 크게 설득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 모로가 다시 끼어듭니다. 그는 무엇을 할까요? 모로는 인간이 털을 줄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로는 머리, 몸, 생식기 부위에 기생하는 기생충 분화가 인간 털 감소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연구를 통해 밝히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모로 역시 성적 선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가설 역시 자신을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이 설명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만약 털의 감소가 성적 선택에 의해 선택되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우리는 가능성만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달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듯한 재구성과 가설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모로는 무엇을 할까요? 논쟁을 해결해줄 마법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듯 외계인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서 외계인인 거죠. 그렇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꽤 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 한 번 권위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더 커졌고 세부 사항들이 추가되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모든 재구성의 의문을 제기하면 결국 한 가지 가능성만 남는다는 생각이 더해졌습니다. 외계인입니다.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무언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직립자세와 우리 종 특유의 큰 머리가 어떻게 번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정한 경우에는 출산 중과 그 이후 단계에서 신생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구사는
어머니의 죽음이 종의 존속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신생아는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죽으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번식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이 매우 심각한 측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라구사의 발명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의문을 품었던 잘 알려져 있고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개념은 왜 이러한 특성이 선택되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뇌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지적 이점만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한 큰 뇌가 반드시 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경 연결의 양과 질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뇌가 큰 고래 같은 동물들이 매우 똑똑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주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로는 모든 것이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말을 끊고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을 쓰지만 이번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말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대체로 맞아요. 단어 선택에 주의합시다. 모로는 교수님이 그 순간에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맞다고 말합니다. 교수님이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구사는 진실에 가까이 있지만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라구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모로는 교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더 길게 반복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진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사망률을 말하는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사망률이 1, 2, 3, 4, 5, 10% 정도라고 말한다면 실제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매우 특별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로는 대화를 조작하려는 의도의 증거가 되는 횡설수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저 큰 혼란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반박 영상이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부정확해서가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 잘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 봅시다. 교수님은 책의 논지를 설명하며 두 대의 카메라와 작은 촬영팀 앞에 있습니다. 조명과 그를 몰아붙이는 대화 상대도 있습니다. 라구사는 즉흥적으로 말하며 자신의 기억과 논변 능력에만 의존합니다. 특정 요소를 잘못 기억하면 즉석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인터뷰어가 적어도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해 보려 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라구사의 상황은 모로가 처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의 상황은 매우 편안합니다. 그는 자기 서재에서 녹음하며 원할 때 중단할 수 있고 인용 데이터를 더 깊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로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 내용을 중단시키고 반박하려는 의도로 산모 사망률이 종의 존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로는 2020년 아프리카 대륙의 사망률에 관한 WHO의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평균적으로 1000명 중 1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출산 중 사망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수치는 여전히 1000명 중 1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보세요.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들을 여러 지역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출산 중 사망률이 보통 1000명당 1명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나요? 현재 사망률을 20만 년 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이쯤이면 우리도 모로처럼 행동할 수 있겠네요. 또한 보건연구소 웹사이트에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아 10만 명당 사망자가 339명에서 현재 223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망률의 추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탈리아 국립보건원의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1990년, 즉 불과 34년 전에는 매년 54만 6천 명의 여성이 출산으로 사망했지만 2020년에는 28만 7천 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의 2배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건 불과 34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20만 년 전 애는 사망률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과거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에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출산 중의 여성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망률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정치는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 예를 들어 역사적 기록, 연대기, 관습과 전통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여러 학자들은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추정했습니다. 각 여성은 출산 중이나 출산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1%에서 3% 사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르주 디비와 미셸 페러는 서양 여성의 역사에서, 키스 홉킨스는 로마 제국의 인구에서, 주디스 피 할렛은 로마 여성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모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로 인해 인류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망률이 1%, 2%, 3%, 4%, 5%, 10% 정도라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정말로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와 10%의 큰 차이는 둘째치고 숫자 제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망률이 훨씬 높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알기 위해 19세기 나 20세기 초 소설 몇 권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연세가족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할머니나 이모 혹은 아는 분이 출산 중이거나 출산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흔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라구사의 말을 폄하하기 위해 모로가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쓰고자 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단 30년 만에 산모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연구자들이 고대 로마에서 나온 문서와 유물 연구를 통해 추정한 수치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이렇게 단순화할 수 없으며 많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는 사망률이 오늘날보다 훨씬 높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선사시대에는 사망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데이터를 20만 년 전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로는 반박하려는 열정에 휩싸여 곧바로 또 다른 논리적 오류를 범합니다. 지난 3만, 4만 년 동안 병원이 발명되기 전에도 인류의 인구는 지구상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1000번에 한 번씩 어머니와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인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분명히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태양이 왜 뜨는지 궁금해하지 말자, 어차피 매일 해가 뜨는 걸 보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면 모로는 이 모든 이야기에 최소한 20분은 할애했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쯤에서 멈추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20만 년에서 15만 년 전 사이 역시 아프리카에서 호모가 등장합니다. 사피엔스입니다. 이제 모로가 우리 영상에서 문제 삼았던 연대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든 내용을 새로운 주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로는 우리 영상에서 제시한 연대보다 우리 종이 더 일찍 등장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호모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다고 썼고, 모로는 최근 발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이 3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도 이미 날짜가 그다지 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5만 년에서 20만 년 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다지 최신 정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꽤 유명한 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로가 말한 그 연구, 저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보수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모두가 동의하는 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인간의 출현 시기를 더 앞당기는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개골은 사실상 사피엔스이며 약 3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근 모로코의 제벨 이르후드에서 발견된 화석과 같은 발견들이 최초의 호모사피엔스 개체가 약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급한 15만 20만 년 전이라는 연대는
또 다른 그에 못지않게 타당한 개념, 즉 미토콘드리아 2부라는 개념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모든 인류가 모계로부터 내려온 가장 최근의 공통 조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트레카니 웹사이트의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는 10만 20만 년 전, 최대 3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채택된 호모 사피엔스의 정의와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화석들이 호모 에렉투스의 마지막 대표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의 최초 대표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이의제기는 새로운 중요한 요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연구가 아무리 정확하고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계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대로 하는 대중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상에서 주장되는 어떤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가설을 제시하는 연구 하나만 찾아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연구, 아무리 올바른 연구라도 과학적 논쟁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논증 방식을 체리피킹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서 왔으며 그릇에서 가장 좋은 체리만 골라내고 덜 익었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체리는 일부러 무시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체리를 연구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버릴 수 있습니다. 진화 이론처럼 수많은 연구와 가설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털의 소실에 대한 논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모의 희박화와 가늘어짐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며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서사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반박은 라구사가 DNA라는 주제를 이야기 속에 넣었을 때 모로가 제기합니다. 우리와 원숭이 사이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며 몇 퍼센트포인트, 즉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우리와 원숭이의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원숭이고 결국 다른 원숭이들과의 차이일 뿐이며 이런 건 그냥 특별한 명칭일 뿐이에요. 하지만 모로가 말하는 특별한 명칭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다 박살낼 수 있어. 시간도 있어. 젠장 물고기들. 이 작은 중단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쓸데없는 지적을 들은 후 그 목적이 항상 똑같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로가 요구하는 엄격한 설명이 라구사에게만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모로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허가를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되고 교수님은 DNA를 살펴보면 인간의 특성을 구분하는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 설명합니다. 우리와 원숭이 사이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며 몇 퍼센트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5% 정도입니다. 이 5%의 차이 안에는 표현형, 형태, 기능, 구조, 생리 등 여러 관점에서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체 연구자들, 유전체 학자들에게 항상 고민거리였던 것은 어떤 유전적 결정 요인이 인간을 인간답게, 원숭이를 원숭이답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유전체의 또 다른 부분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을 정크 DNA, 즉 쓰레기 D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수년간 유전자를 살펴본 결과 유전자들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영역은 흔히 쓰레기 DNA라고 불리는데 하지만 이 용어는 여기 이 영상에서 사용된 것처럼 잘못된 표현입니다. 즉 쓰레기 DNA라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비암호하지만 조절 영역이라면 쓰레기 DNA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에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살펴봤고 유전자들은 매우 비슷하지만 비암호화 영역을 보면 엄청난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무엇에 놀라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로는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교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모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특히 무엇을 반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DNA 수준에서의 큰 차이점 대부분은
바로 유전체의 비암호화 부분에 해당합니다. 유전체의 비암호화 부분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DNA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무엇보다도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서 찾으려 했던 많은 차이점들이 바로 그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사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가 우리 종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대부분의 유전자는 원숭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원숭이의 같은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를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 종의 배아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원숭이의 배아 발달과 비교해보면 그 세 가지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장 뚜렷한 차이, 가장 거시적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뇌가 발달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가진 동일한 유전자가 우리 종에도 있지만 우리는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좀 더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뇌 수준에서 뇌가 발달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성인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뇌가 발달하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특정하게 켜거나 끄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비암호화 유전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간다움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비암호화 부분이 바로 유전자 발현 방식의 깊은 차이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얘들아. 이건 모든 동물에게 해당돼요. 모든 동물에게요. 차이는 암호화나 비암호화 조절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라구사는 비암호화 영역, 특히 그가 연구 중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비암호화 영역의 차이가 인간에게만 있는 건지, 아니면 동물들 사이에서는 비암호화 영역의 차이가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신비한 의도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의도를 추궁하는 익숙한 과정을 봅니다. 또 모로가 라구사가 이것이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결론 내린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흥미롭겠네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셨나요? 교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유인원은 유전체가 매우 비슷하지만 그 차이는 암호화 유전자뿐만 아니라 비암호화 유전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차이가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유인원의 동일한 유전자가 배아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켜지거나 꺼지는지 우리 종과 유인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진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뇌가 발달하는 동안에 말이죠. 유인원이 가진 동일한 유전자가 인간에게도 있지만 우리는 뇌 발달 단계에서 이 유전자들을 다르게 작동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들을 켜거나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DNA의 비암호화 부분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라구사가 단지 중요한 최근의 발견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능성이 높게도 모든 생명체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암호화 유전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고 심지어 쓰레기 DNA 또는 정크 DNA라고 불렸던 유전체의 그 부분의 기능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일부 진화론자들에 따르면 쓰레기 DNA는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모든 진화 과정을 입증하는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폐기물로 여겨졌습니다. 어쨌든 약 1시간 후 자코모 모로가 이제부터 영상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제발요. 이 장면이 영상에서 가장 멋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영상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만 했어요. 여기부터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흘러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영상의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는 뇌가 반드시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하드웨어로 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올바른 운영 체제가 없으면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유전적으로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다고 해도, 즉 다른 동물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사는 것처럼 뇌는 일종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켜보면 운영체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로가 바로 라구사를 끊습니다. 그의 방식이 이런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더 기본적인 운영 체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운영 체제가 없다는 말은요.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시스템, 즉 뇌는 백지 상태가 아니고 어떤 휴리스틱, 즉 규칙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우리는 얼굴을 알아보는데 특히 뛰어납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몇몇 물리 법칙들도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인간과 병아리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우리가 내면에 기본 규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돌이 수평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돌을 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법칙을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우리의 휴리스틱의 일부를 이룹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뇌만으로는 모든 인지 능력을 가질 수 없고 다른 것이 필요하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교수님의 첫마디는 이렇습니다. 유전적으로 말하면 우리 뇌에서 운영 체제가 활성화되지만 그것은 매우 기본적입니다. 매우 주변적인 것으로 우리를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구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똑똑해지는 걸까요? 이번에도 모로의 끼어듦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말을 끊으면서 자신의 반식을 반복했고 특히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완전히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상에 오타가 나오고 다른 영상에 쓸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태양이 외계 세계를 보여줍니다. 페르미 뉴런 사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뉴런들의 죽은 모든 주기들. 태양이 우리에게 놀라운 외계 세계를 보여줍니다.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뭐 이 얘기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뭐 됐어. 다 괜찮아. 어머니와 함께. 며칠 전에 올린 마지막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즐거워해. 태양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외계 세계를 보여줍니다. 뇌도 있고 그 안에 은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맥락입니다.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맥락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댓글도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모든 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모로는 완전히 옳아요. 중요한 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속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편집자가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다른 영상에 쓰일 그래픽의 텍스트를 실수로 가져왔습니다.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히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의 곡률이 어떻게 중력 렌즈로 사용되어 태양계 밖 수백억 년 떨어진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외계라는 표현은 언젠가 우리가 더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세계들의 차이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일 뿐입니다. 매우 매혹적인 주제죠. 이 표지판은 모로를 매우 즐겁게 하지만 사실상 그 이른바 리액션 전체의 바탕에 깔린 외계인에 대한 인지적 편향을 드러냅니다. 그는 심지어 뇌의 이미지 안에서 별자리를 보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가상의 음모나 그가 교묘하게 밝혀낸다고 여기는 잠재의식 메시지를 본다고 합니다. 모로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팩트체크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만큼 자신의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추론을 반드시 검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최선의 경우에는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라구사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한 채널이 사실과 인물, 그리고 지식의 한계에 있는 이론들을 조사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일 작업매에서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이전 영상에서 표현된 모든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로를 그의 선입견과 날카로운 추론에 맡기고 그것을 표현할 때 좀 더 신중할 것을 권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생후 처음 2년이 지나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 안정화됩니다. 회로가 사용되지 않을 때, 언제 사용되지 않을까요? 자극이 없을 때 이런 뉴런 간 연결은 사라집니다. 뉴런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현상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야생아라고 불리는 아이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릴 때부터 동물에게 길러진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신생아들이 받는 자극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자극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그 형성 과정이 자극의 종류, 그러니까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들의 중추신경계는 매우 원시적으로 형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분명하고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고도의 문화적 자극을 줄 수 있었을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어머니가요. 오늘날처럼 아이들을 돌봤을까요? 여기서 모로는 교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야생아 예시는 모로가 교수님이 원시 아이들이 야생아처럼 살았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종 혹은 우리 이전의 종의 어린아이들이 한때 야생아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체들이 동물들에게서 자랐던 것처럼 물론 우리도 결국 동물이었지만 우리는 동물이면서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일정한 문화적 전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단지 예시를 들어서 우리 뇌가 특정 자극이 필요하고 문화적 자극이 없으면 기본적인 기능에만 머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동물들에 비해 큰 이점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야생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문화를 만들지만 제대로 작동하려면 문화적으로 가공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순환 구조입니다. 모로는 곧바로 교수님의 말을 끊고 그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진화했고 처음엔 배운 것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진화가 있었습니다.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두뇌일까요? 문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게도 문화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해봅시다. 보고는 특정 방식으로 만들고 깨트리며 이 열매는 먹지만 저 열매는 먹지 않고 이것엔 독이 있지만 저것엔 없다는 식입니다. 저건 널 잡아먹으니까 조심해. 저건 널 잡아먹지 않아. 낮에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조심해. 그리고 점점 두뇌가 발달함에 따라 문화도 점점 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사회적인 측면이 발달했을 것이고 집단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해졌을 겁니다. 집단 간의 역학도 특히 중요했습니다. 더 큰 두뇌를 가진 개체들은 이점이 있었고 두뇌가 커지면서 문화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공동진화, 유전자, 문화, 공동진화, 두뇌, 문화.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교수님의 논리 전개 시작점을 기억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교수님은 단지 초기 문화적 자극이 매우 경쟁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동물 세계에 비해 이점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교수님은 문화의 기원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자문합니다. 간단하지 않다고 말한 뒤 약 4만 5천 년 전쯤으로 시기를 지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로는 폭발하며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문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르코 라구사 교수님은 분명히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문화의 개념, 즉 문화적 전달이나 정보의 전달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문화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단테요? 문화에 대해 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 모로는 문화의 전승이 동물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고 계속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많아야 더 복잡해질 뿐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탄생이 4만에서 4만 5천 년 전이라지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아야 4만에서 4만 5천 년 전입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림의 증거가 있지만 그것이 문화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전의 문화는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춤이나 기술의 전수, 도구의 발전 등으로요. 도구는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300만 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문화,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석기 도구들을 봅니다. 20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문화입니다. 모로는 교수님의 무지를 드러낸 듯합니다. 이제 라구사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멈췄던 부분입니다. 그는 문화적 자극의 부족이 뇌의 성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4만 5만 년 전을 예로 들며 그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뇌를 더 발전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문화의 탄생은 인간의 최초 사회적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만 년 전은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으로 간주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너무나도 의미가 커서 위대한 도약이라고 불립니다. 그 시기에는 복잡한 문화적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최초의 동굴 예술이 등장하고 점점 더 정교한 석기가 만들어지며 심지어 원시적인 악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정교한 매장 흔적과 토템, 상징들은 언어의 더 복잡한 사용과도 아마 연관된 초기적인 영성의 발달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과학에서 잘 문서화되어 있고 인정받는 사실들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시기에 복잡한 문화적 행동과 상징적 표현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지 능력을 더 깊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고차원적 능력을 언급한 이유는 강연 주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곧이어 우리 종의 여명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두뇌를 완전히 활용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우리 종의 최초 대표자들이 20, 30만 년 전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그렇게 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뭐랄까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두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뇌를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드러난 적성과 지능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결코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이 현상은 마치 수십만 년 전에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을 긍정적으로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는 그 기관을 수십만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활용하게 되었죠. 이것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자연은 나중에 더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택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설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관이 오히려 치명률을 높여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일 수는 없으니 이야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외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보아하니 모르는 비꼬는 듯한 태도로 그는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외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교수님은 대신 공식적으로 제시된 여러 답변 중 하나를 내놓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성선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 조상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큰 머리를 가진 사람들과 짝짓기를 선호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모로는 심지어 교수님의 말을 끊으면서 성선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뇌 성장을 촉진한 힘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이른바 사회적 뇌 가설입니다. 즉, 사회적 환경에서는 항상 평균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이 보상을 받는 이유는 암컷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선택이죠. 또한 다른 개체들보다 이점을 얻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순하게는 그들을 대신 전쟁에 가도록 설득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더 똑똑하다고 보상을 받을까요? 이 또한 가설일 뿐입니다. 사회적 환경에서 높은 지능이 항상 이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다른 자질이 즉각적 생존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힘과 지구력 같은 신체적 능력은 생존을 위해 즉각적인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보호하는 능력이 지능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능은 환경적, 사회적 맥락과 맞서야 하며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 손에 있진 않은 듯합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리는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인 네오테니로 옮겨갑니다. 네오텐이란 한 종에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특징이 남아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수님은 네오테니가 자연계에서 흔치 않다며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이번에도 모레토 교수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네오테니적 특징을 가진 식물과 동물의 목록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네오테니가 자연계에서 매우 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구글 스칼라에서 네오테닉을 검색해 몇 개의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봤는데 11,500개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들은 길들여진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롱뇽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는 침판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 여기는 인간에 관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여기에는 한 식물 그룹에 관한 것이 있고 여기에도 또 다른 식물 그룹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른 지휘류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또 다른 양서류 그룹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악솔로틀과 관련된 종입니다. 하지만 모루가 추가하지 않은 것은 부분적, 완전한, 선택적, 영구적, 유도 가능한 또는 영구적으로 강제되는 여러 종류의 네오테니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한데 묶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명백한 일반화입니다. 또한 식물에서는 우리 종에서 나타나는 네오테니를 연상시키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네오테니는 영구적이고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악솔로틀에서는 암비스토마로의 변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물에 넣는 순간 논의는 계속 진행되며 길들여진 동물들이 네오테니적 특징을 보이고 인간도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로 옮겨갑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주제는 다윈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 종을 네안데르탈인과 비교하면서 사피엔스가 네오테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이 길들여진 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교수님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질문이죠. 우리 종은 누군가에 의해 길들여진 것일까요? 이 난처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해하기 다소 복잡한 개념, 즉 자가가축화라는 것입니다. 자가가축화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던 현상, 즉 성선택과 사회적 선택이 결합된 현상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집단, 즉 부족 등에서 특정 대상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덜 공격적이고 더 온순하며 더 유순한 개체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사회성과 성선택이 어떻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즉, 더 온순한 특성을 가진 동물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로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친사회적인 동물들이 더 반사회적인 동물들보다 단순히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단순하게요. 같은 종의 개체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 선택입니다. 바로 자연 선택이죠. 이것은 자연 선택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되고 윽박지르는 놈이 더 강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더 온순한 개체가 억압적인 놈에게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순함과 관련된 형태적 특징들이 예를 들어 더 납작한 얼굴 같은 것을 유발한다면 이런 유전자가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로 교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해 다른 동물들도 전쟁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지적은 사실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을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전쟁은 시간이 지나며 발전된 능력 덕분에 동물의 전쟁과는 다른 특징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진행 중인 과정보다는 논의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곧 모로가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공격성, 전쟁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말하듯이 사회적 선택이라고 불립니다. 좀 더 온순하고 더 친사회적이라고 합시다. 그런 개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부족 내의 중거 집단 안에 있습니다. 우리 종의 특징 중 하나이자 다른 유인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른바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참조 집단, 즉 가족에게는 매우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부족까지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 집단, 즉 우리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공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집단 간의 협력과 경쟁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종 집단 간의 경쟁이 자신의 사회 집단 내에서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집단 내 경쟁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부 역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계 질서나 리더십 경쟁, 그리고 가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족, 매우 자주 잔인하고 물리적인 성적 경쟁,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압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는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며 모든 사회적 동물이 네오테니적 형질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더 적합하거나 덜 적합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또한 네오테니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간이 가축화된 종들과 공유하는 그 특성들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되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선택. 뇌 발달이 길어져서 학습과 사회적 적응,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것들이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가설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라구사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이런 가축화된 종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통 가설들을 논의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선택자의 존재로 설명되는지 라구사는 자문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로가 처음부터 외계인 개입이라는 생각을 라구사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선택자 개입을 증명할 수 없는 비주류 이론이라 생각해 배제합니다. 켈로그라페. 하지만 우리가 굳이 어떤 비주류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언급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길들여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 건 닫힌 구조물이나 보호된 공간 근처 혹은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길들임은 도무스, 즉 보호 구조물, 닫힌 공간, 울타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길들임, 오메스티카멘토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쉽게 말해 보호받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종의 이상하고 기이하며 진화에 반하는 모든 특징들도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민감하다는 사실도 그렇죠. 털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오랜 유년기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생존에 위험한 출산을 한다는 사실, 이런 유년기와 생존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호되고 폐쇄된 환경에서 맥락화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종의 생존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한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종들, 예를 들어 먹잇감이나 포식자들과 마주할 때 우리를 어느 정도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 모든 것을 도무스 안에서 상상해 본다면 어떤 도무스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도무스의 세부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것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역사상 특정 시점에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고 조건이 유리한 보호된 지역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두개골로 인한 출산의 어려움, 오랜 양육기간, 유아적인 특징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인류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모든 논의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특이성은 자연적으로 보호되고 특히 유리한 지역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된 환경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폐쇄된 환경에서는 상과적 돌봄이 뒤따르는 출산도 의미가 있습니다. 폐쇄된 환경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능하며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된 환경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길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축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종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존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수십만 년 전 에렉투스까지도 포함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닫힌 환경, 보호된 환경에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연 상태, 다른 동물들과 접촉하는 자연 환경에서는 결코 발전시킬 수 없었던 적응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상한 점들을 결국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울타리 안에 넣는다면 만약에 제가 도무스라고 말하면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넣으면 그제서야 모든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에게 그 울타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울타리일 수도 있어요.
이제 라구사의 가설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다양한 화석들과의 양립 가능성,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 등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상은 이 모든 질문을 미해결로 남기며 끝납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깊이 다뤄지고 더 많은 답변과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을 대신해 질문에 답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교수님의 친절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의 가설의 몇몇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다면 교수님께서 토론과 논의에 기꺼이 응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모루가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수년간 교수님을 지켜봐 왔다면 왜 다른 게스트들과 했던 것처럼 교수님을 자신의 채널에 초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을까요? 왜 교수님의 가설을 반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질문들을 직접 묻지 않았을까요? 그게 의미 있었을까요? 단순한 언어 사용이나 약간의 부정확함, 맥락 없는 외계인 얘기를 문제 삼는 것이요? 더 논란이 큰 주제를 다뤘다면 더 유익했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뭔가 불길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는 수년간 라구사를 지켜봐왔고 라구사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고 거듭 강조한 뒤에 말이죠. 그 조사는 교수님이 과학계에서 존경받고 학생들에게도 유능한 분으로 여겨진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라구사의 가설 발표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대학 교수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 진화에 대한 실제와는 매우 다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일조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점을 반드시 말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훌륭한 포퓰리스트들은 군중을 선동할 때 늘 내가 돈을 낸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헤이, 요, 어때? 자신의 검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돈 문제까지 꺼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생각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카타니아 시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타니아 출신이라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교수의 존재에 어떤 식으로든 관심이 있다면 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의 대학에 신고하세요. 저는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이 관심 있다면 직접 하세요. 하지만 이 점이 심각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모로는 돌은 던져놓고 책임은 피하는 겁니까? 교수를 처벌하고 싶다면 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월 동안 할 수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봤다면서 왜 행동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분명히 다른 걸 원합니다. 그는 화제를 원하고 그래서 자신의 청중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스랑을 들고 카타니아 대학을 포위하고 모두 함께 교수는 우리의 돈으로 산다고 외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할 자격이 없고 카타니아 대학은 즉시 조치해야 하며 라구사 교수는 침묵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제안하는지, 그가 징계 조치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심지어 해고까지 원하는 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행동을 촉구한 뒤 모로는 두 팔을 벌려 관대함을 보이며 토론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몇 초만 이어지는 개방적 태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모로는 그 교수에 대해 아무런 존경심도 없으며 라구사의 준비 부족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라구사를 침묵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 토론에 문제 없으며 마르코 라구사 교수가 공개 토론을 원하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는 마르코 라구사 교수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와도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내용,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명백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두세요. 저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로는 이렇게 영상을 끝맺습니다. 외계인 길들이기라는 이런 얘기는 믿지 마세요. 이 분석에서 보았듯이 교수님은 외계인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질문에 답하며 선택자 개념을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모로는 만족하지 않고 라구사의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해 외계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무도 그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로가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우리는 엔트로피 폴라이프가 유튜브 공식 도구 없이
우리 채널에서 영상을 가져간 걸 알게 됐습니다. 허락 없이 영상을 전체 공개했고 생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수님의 가설에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장과 전문적인 삶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사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들은 곧바로 그를 모욕하는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업과정, 그의 인격, 연구자로서의 역할까지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시칠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일이 이런 목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좋아요. 이로 인해 이것이 단순한 과학 리액션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설 비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과 별로 관련 없고 악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황과 그 결과를 인식한 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영상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된 모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폴 라이프가 마지막에 공개한 영상에서 설명한 재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가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과학 이론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지식의 발전 자체에 한계를 줄 수 있습니다.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예를 들어 과학 이론들이 어떻게 패러다임으로 굳어지고 그것이 과학 공동체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옹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패러다임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채택으로 이어집니다. 바윈 이론의 경우 자연 선택, 성 선택, 그리고 유전적 돌연변이가 진화를 해석하는 주된 틀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삶의 모든 복잡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기원, 의식 또는 진화적 도약과 같은 이상현상들이 더 포괄적인 새로운 이론을 요구하는 혁명 이전의 시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화 생물학은 주로 환원주의적 접근에 기반해 왔습니다. 즉, 유전자, 돌연변이, 선택 등과 같이 생명의 복잡한 현상들을 더 단순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망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망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이론적 도구들은 진화를 특정한 필터를 통해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관성 있어 보이는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더 깊은 진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패러다임이 더 이상 모든 관찰과 이상 현상 설명에 부족할 때입니다. 과학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며 바로 이런 시기에 남아있는 과제들에 더 잘 답하려는 대안이론들이 반드시 등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라구사 교수님의 가설이 진화이론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거나 그분의 가설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려는 것은 바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과학 연구자와 대중과학 해설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대중과학 해설자의 역할은 과학계에서 지배적이고 받아들여지는 연구들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구자의 역할 중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실험해보는 가설과 연구 질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즉,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운 가설과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실패조차도 다른 연구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며 그 연구자가 더 유익한 가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구사 교수는 매일 유전학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세포와 그들의 DNA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에 져서 비자연적인 인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구사 교수는 비자연적인 인간에서 다윈주의 관점에 머물며 몇 가지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들이 있지만 망치의 예처럼 그 가설들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라구사 교수는 매일 하던 대로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시도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외계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가설은 앞서 말했듯이 여전히 다윈주의적 관점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계인 개입 가설 지지자 중 일부, 예를 들어 마우로 비글리노 등은 교수님의 가설이 자신의 생각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수님이 마우로 비글리노의 모든 생각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빅뱅 이론이 일부 창조론자들에게 신에 의한 창조의 시작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학이 이 이론을 창조론자들도 받아들인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런 이유로도 그 이론은 의심받고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학의 심판자이자 수호자라고 자처하면서 동시에 한 연구자의 연구를 탄압하는 캠페인을 벌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 연구자가 과학 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과학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상식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이 개념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이 부분을 마치고 영상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엔트로피 for 라이프 채널이 리액션 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저희 채널에 달린 수많은 불친절한 댓글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희는 엔트로피 for 라이프에 친근하게 이메일을 보내 채널 책임자와 연락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작된 영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락처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란을 통해 채널 책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메일을 보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채널에서 차단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엔트로피 for 라이프 측이 연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와 연락도 하지 않고 이유 설명을 들을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행동에 실망했으며 특히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이나 외계인, 진화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웹상에서는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한 전화 한 통, 이메일, 메시지조차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 채널과 엔트로피 채널 모두 우리와 교수님을 향한 욕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저희도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분명히 더 심한 욕설을 듣고 있지만 저희에 대해서도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달리는 가장 심한 댓글들은 우선 삭제하고 그 다음에 보관합니다. 확실히 저희를 가장 웃게 만든 댓글들 중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저희가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한 음악을 유명한 팟캐스트에서 훔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설에 놓입니다. 저희는 음악과 사용된 이미지의 사용 권료를 지불했고 촬영팀과 후반 작업에도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도둑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형적인 일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식의 작업을 시작하면 입소문이 퍼져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결국 온갖 악행으로 비난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암시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은 교수님에게도 일어납니다. 저희가 허용 범위를 넘는 댓글을 관리하려 노력함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엔트로피 for 라이프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이 저희에게 긍정적이거나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경우 즉시 반박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5명의 팔로워가 공식 관리자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꽤 공격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댓글, 즉 명예를 훼손하는 암시가 담긴 댓글들은 용인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몇 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유튜브 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댓글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널 이름을 사용해서 가장 과격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려고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댓글은 몇 분 만에 삭제됐지만 그동안 다른 많은 것들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모로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는 상황을 정리하고 현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엔트로피 for 라이프 채널이 저희 콘텐츠 전체를 업로드해 과학적 리액션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공정 이용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행위에는 공정 이용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두를 고려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저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제3자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도 저희와 그 제3자 사이에는 저희가 모로 채널이 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후 저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엔트로피 폴 라이프 채널에 법적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저희와 대화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는 3일 이내에 그 채널에서 저희 영상을 삭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고 저희나 교수님을 비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콘텐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모로는 비판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피해자인 척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우리 다큐멘터리에는 라구사와 그의 책 관련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모로가 라구사의 가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판할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우리 작업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작품이 온전히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우리 작업 전체를 쓰지 않아도 그가 비판할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대적인 독점권, 예를 들어 유일한 진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모로 자신도 다른 영상이 많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 영상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작업을 비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을 가져와서 편집 기술을 사용하지만 공개 상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우리가 이 반응 영상을 공정 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만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해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모로는 공정 이용을 내세워 법이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 허용하는 비평의 권리를 이용합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인터넷에서 교수 발언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모로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한 대중의 행동이 그가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에 대해 대학 교수로서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로가 비평과 의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법이 허용한 공정 이용을 이용해 결국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영상을 만든다는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모로의 마지막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우리를 놀라게 하며 그의 모든 행동이 우리 일에 끼친 피해 외에도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피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적절한 자리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문제는 한 개인을 상대로 대중에게 행동을 촉구한 점입니다. 경험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중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작업이 어떤 사상을 검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라구사 교수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작업이 연루되는 것도 막고자 합니다. 엔트로피 폴 라이프에서 공개한 마지막 영상에서 또한 우리는 모로가 우리 변호사가 경고장에서 만약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고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의 강제 차단뿐만 아니라 채널 자체의 차단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의 말에서 위협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고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일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습니다. 각 채널에 많은 노력이 들어감을 알고 있었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알리려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경고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우리와 연락을 취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길 바라셨나요? 또한 저희가 그의 채널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썼다고 항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난 몇 주와 몇 달 동안 그 자신이 채널의 성과에 실망했다고 말했으니 왜 이 점에 대해 기분이 상하는 걸까요? 지난주 있었던 유명한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판결은 아니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처음에 일반 절차가 아닌 긴급 절차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절차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고 3단계의 심급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긴급 절차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하지만 3단계의 심급이 없습니다. 판사의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다시 재판을 받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절차가 최종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판사가 내리는 판단이지만 최종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판사는 긴급 절차를 기각하고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모루는 당연히 이 결과에 만족하고 있지만 그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우리도 꽤 침착합니다. 하지만 그 황당한 재판 이야기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판 내내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변호사만 만날 수 있었는데 게다가 그 변호사는 대신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아마 모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은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된 가설들이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상의 내용에 대한 방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판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쓴 지휘하다라는 표현에 매우 놀랐습니다. 사실 어떤 감정인도 어떤 전문가도 지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영상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긴급 처분의 본질, 즉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는 절차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로와는 달리 우리는 재판에 참석했고 진술할 기회도 요청했지만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발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각 재판은 5분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판사의 결정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영상이 전체적으로 상영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판사의 개입으로 영상이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요소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새로운 절차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치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모로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열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허가 없이 가져간 그 영상이 피해를 주고 우리가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긴급 조치가 기각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1심에서 이를 잘 입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채널 예산 일부를 사용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검열 캠페인을 조장하려는 사람들과 항상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100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라구사 교수를 침묵시키려는 캠페인이 시작됐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모로의 비판이 아니며
그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당사자 간의 토론에 열려 있으며 이 사건을 사실과 별로 관련 없는 싸움에 이용하지 말 것을 그에게 권유합니다.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곧 평소의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며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모두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지식의 경계에 있는 모든 주제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소 이례적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